네.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군요. 자, 예. 이제 시작하는 거야? 예. 보통 호르몬을 한 2주 정도는 해야 되지만, 우린 뛰어나기 때문에 이틀로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뭐, 작년에 강성 선생님 한 달 하셨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전 2시간으로. 2시간으로 작년에 한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해보죠. 자, 우리가 신경과 호르몬을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군체와 다세포 생물. 예, 군체는 그냥 세포가 그냥 모여 있는 거죠. 다세포는 모여 있는데 각각의 기능의 분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지. 그러면 따르게 얘기하면 역할이 나눠져 있으려면 끊임없이 의사소통해야 됩니다. 아, 너는 제대로 하고 있나? 너가 부족하면 내가 메꿔줄게. 뭐 얘가 부족하면 옆에 있는 애가 또 이 자리를 대체하거나 이러한 역할 배분이 정확하게 돼줘야 다세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군체는 떨어지면 그냥 각각 혼자 살면 됩니다. 혼자 살고 다시 묶어 있으면 그냥 뭉친 대로 혼자 살면 되는데, 근데 요거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인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세포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 중에 하나를 배운 게 신경인 거야. 나와 민혁이를 잇는 가장 빠른 통로를 하나 찾은 거죠. 그게 뉴런인 거죠. 그죠? 뉴런을 통해서 특정한 어떤 정보를 민혁이한테 빠르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을 배운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생겨서 그게 반대편으로 넘어갈 것이냐는 저번 주 열심히 배웠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됐고, 이제는 그 방식 말고 어떤 화학 물질을 통해서 특정하게 움직이는 이와 같은 방식을 배워볼 겁니다. 호르몬은 혈액 안에 있고, 사람한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을 그냥 짧게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호르몬이 왜 필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호르몬 중에 제일 유명한 애가 누구야? 호르몬 하면, 예? 예, 성장 호르몬. 이게 사실은 뭐 가장 익숙한 이름이죠. 그래서 뭐 키 작은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을 맞고 뭐 크니 많이 뭐 얘기 막 나오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내 키가 15cm가 컸다. 그죠? 어디가 컸습니까? 어디가 컸어? 15cm 어디가 자랐어? 어디가? 다리만? 다리만 15cm가 컸어? 뭔 뼈? 어디? 예? 어디? 예. 특정한 곳만 15cm가 자라면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15cm가 자라면 어디가 자라야 되냐면 몸에 있는 200개 넘는 뼈가 다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 마디와 마디 사이도 길어지죠. 이것도 길어져요. 키랑 상관없이. 얼굴도 길어지고. 그죠? 어깨도 커지고 등뼈도 커져야지. 그죠? 등뼈도 커지고 골반뼈도 커지고 모든 뼈가 다 자라야 됩니다. 뼈만 자라면 되나? 뼈는 자랐는데 살은 그대로 있으면 살이 다 찢어졌겠죠? 그럼 살도 다 늘어나야 되고 연골도 늘어나야 되고 자라야 될 게 엄청나게 많죠. 이 모든 작업을 신경이 한다. 그럼 신경이 얼마나 많아야겠습니까? 우리 몸에. 신경이 몸에 안 닿는 데가 하나도 없고 그 모든 신경이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그치? 우리 키 15cm 크는데 몇 년 걸려? 남자애들 또 파이팅 넘치게 자랄 때는 뭐 1년에 10cm씩 자라지만 그렇게 몇 년 안 자라죠? 야, 얼마 안 자라고 보통 1년에 많이 자라면 뭐 한 5cm? 6cm? 그러면 신경으로 1년 동안 빡세게 자극과 흥분 막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막 타입은 거 이거를 끊임없이 1년 동안 하면 5cm가 자라는 거야. 인건비도 안 나오겠지 이거. 인건비 나오겠어 이거? 몸에 있는 모든 뼈, 모든 살, 모든 피부에 다 신경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신경이 해야 되는 원래 일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고 그게 호르몬인 겁니다. 호르몬이 어떻게 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다음 시간이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이면 끝날 거니까요. 자, 우리는 이제 이걸 배우기 위해서 한번 달려볼 건데
일단 제가 수업할 때 항상 똑같죠. 모든 처음 보는 단원을 할 때는 용어 설명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용어 설명하고 다음 시간은 본격적으로 하고 끝. 아름다운 이제 수업 방식이죠. 네.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은 호르몬 분비를 얘기할 때 요 내분비샘 이런 개념을 쓰는데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샘이라고도 하고 선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뭐 글랜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샘이라고도 하고 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별표를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어?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냐면 A와 B를 잇는 어떤 이동 통로가 있고 이 통로를 따라서 넘기는 방법이 있죠. 아주 뭐 보편적인 방식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게 뭐야? 위, 그죠? 여기 뭐야 이거? 요거. 이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위에게 녹아요. 예. 12지장이고요. 얘가 이자죠. 여기에 소화요소가 들어오는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자에서 만든 소화요소가 관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렇게 분비관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 장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외분비선이라 부릅니다. 분비관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뇌는 이거의 반대니까 없다는 얘기겠죠? 분비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 얘와 얘를 잇는 다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보냅니까? 에? 그렇지. 우리 몸에선 이미 우리 몸 구석구석을 흘러다니는 하천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천같이 이렇게 쫙 있죠. 혈관이. 그러니까 그냥 얘는 원래 흘러다녀. 정처 없이 흘러다닙니다. 심장이 열심히 펌프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피는 계속 흘러다니는데 이 물질을 이 안에 집어넣으면 피 따라서 그냥 여기까지 가겠죠. 그치? 다이렉트로 있는 것보단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그래도 피가 우리 몸 한 바퀴 도는데 몇 분 걸리나? 2분이 안 걸립니다. 예. 2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빨리 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뭐하고 느낌이 비슷하지? 봤는데 포석정 뭔지 아닙니까? 포석정? 포석정. 포석정에서 여기 선비들이 이렇게 A선비, B선비, C선비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A선비가 술잔을 B선비한테 직접 가지 않죠? 술잔을 던지면 확산인 거지. 근데 어떻게 해? 예, 여기에다가 술잔을 이렇게 얹어놓죠?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B선비한테 가는 거지? 요 방식입니다. 요게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호르몬의 특징은 이 그림 띄워놨으니까 보긴 해야죠. 이렇게 요 방식. 여기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혈관으로 분비해서 혈관에 따라서 이동하는 방식. 이게 내분비샘인 거고요. 내분비샘의 구조. 호르몬은 이와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비관을 따라서 특정한 물질을 이동하게 하는 거. 이게 외분비샘이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특징은 뭐냐. 약간 비타민하고 느낌 비슷한데 적은 양으로 생리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절해 주고요. 많으면 과다증, 적으면 결핍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성장 호르몬이 많으면 무슨 병? 거인증, 그죠? 거인증. 적으면 외소증, 소인증 뭐 이런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적으면 성장 호르몬이 키가 안 크는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서 키가 안 크는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크죠. 그죠? 그래서 외소증 필요할 때 성장 호르몬이 제때 안 나오면 130 정도밖에 키가 안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사를 했는데 성장판도 열려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 그럼 주사 맞으면 큽니다. 원래 키로. 근데 성장 호르몬이 많은데 그 키면 그냥 유전인 겁니다. 그냥 걔는 그런 거죠. 그죠? 근데 많아도 병이죠. 키가 큰 게 장땡은 아니지. 키가 2m 30이야. 좋겠습니까?
키가 2m 30이면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라도 키가 2m 30이면 몸무게가 100kg를 넘어가요. 예, 여러분들 중에 키 180만 넘어가도 몸무게 되게 마른 애들도 몸무게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뼈 무게가 있어서 뼈하고 기본적인 근육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데 그러면은 키가 2m 30이면 한 130, 140 좀 먹었다 이러면 180 막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 애가 점프를 하면 그 모든 체중을 다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발목하고 무릎 연골이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의 무게를 우리 몸은 못 버텨냅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한계를 넘어가면 부서져요. 예, 그래서 키 크면 위험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괜찮네요. 평온하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호르몬의 특징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표적세포에만 작용한다. 표적기관을 가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세포가 A세포, B세포, C세포, D세포가 있는데 혈관은 다 지나가죠. A, B, C, D를. 혈관은 다 지나가는데 호르몬이 그러면 혈관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쭉 지나가는데 얘한테만 영향을 미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여기는 수용체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지나가도 누구하고만 결합할 수밖에 없어. 얘하고만 결합할 수밖에 없죠. 수용체와 호르몬과의 어떤 그 3차원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호르몬은 몸 전체를 돌지만 특정한 세포나 조직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이 세포나 조직을 표적기관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세 번째는 맞아. 제 영상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렵지 않죠. 다 알죠. 뭐 이런 말이 많다고 누군가 분석을 해서 얘기해 주던데 그런가? 예. 잘 모르진 않죠. 예. 보세요. 종특이성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르몬이 종마다 특이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호르몬이 사람이든 돼지든 소든 호르몬의 이름이 같으면 기능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에 있는 호르몬을 빼서 사람한테 주입해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종특이성이 없다는 얘기고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때 돼지 인슐린 많이 썼죠. 사람 그 당뇨병 걸렸을 때 인슐린이 필요하면 인슐린을 이자에서 만드니까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자를 떼서 이자에서 이제 인슐린을 추출해서 주사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주사 한 방 값이 돼지 한 마리 값인 거죠.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보통 3번 정도 주사 맞을 양이 밖에 없답니다. 호르몬을 많이 만들 이유는 없으니까 필요할 때 만드니까. 근데 요새는 싸죠. 요새 왜 싸? 대장균이 만들죠. 어떻게 만듭니까? 자, 인슐린 DNA를 그죠? 인슐린 DNA를 플라스미드에다가 껴가지고 껴서 요거를 세균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인슐린을 만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들면 아무것도 안 만들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인슐린이 안 나와. 어떻게 안 나와? 네? 설마 영양분 안 줬을까봐요. 뭐가 문제야? 사람 인슐린 DNA 그냥 잘라서 넣으면 세균은 절대 인슐린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치, 스플라이싱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인트론이 껴있죠? 근데 세균은 스플라이싱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없기 때문에 스플라이싱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엑손끼리만 붙은 걸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 그거 어떻게 만들어? 뭘 역전사? 그치, 인슐린 mRNA를 역전사해서 DNA를 만들어서 그걸 껴줘야 됩니다. 그 DNA를 뭐라 불러? mRNA 역전사한 DNA. cDNA. 그쵸? Complementary DNA. 그러니까 인슐린 cDNA를 만든 다음에 플라스미드에 넣고 이걸 세균에 넣어야 세균은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넣으면 인트론이고 뭐고 3개씩 끊어갖고 다 만드는 거죠? 종교 코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막 만들어지는 거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호르몬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화학 물질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모든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5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와 같은 방식. 저쪽에 있는 세포와 여기 있는 세포 사이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냐면 혈관을 거쳐서, 맨 위에 있는 방식이 호르몬이 하는 방식들입니다. 호르몬이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혈관 없이 그냥 확산을 통해서 옆에 애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변 분비 신호 전달. 네, 이렇게 부르는데, 확산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이거 길이가 멀면 효율이 확 떨어지겠죠. 확산은 짧은 거리일 때만 큰 의미를 가져. 왜냐면 거리가 멀어지면 이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제각각으로 기체 운동하기 때문에 이거 뭐 여기까지 가는데 한나절이죠. 거리가 멀어지면 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 지역에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물질을 다른 말로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국소 조절자. 작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와 같은 방식을 주변 분비 신호 전달이라 부르고, 되게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자가 분비 신호 전달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분비하는데 그 수용체가 자기한테 있어. 그럼 자기가 분비해서 자기가 흥분하는 거야. 예, 그죠? 되게 신기한 방식이죠. 물을 이렇게 뿌리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붓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분비하고 자기가 어떤 영향을 받는 이와 같은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주변 분비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배웠어. 익숙하게 배웠어. 언제? 뭐라?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그쵸. 아세틸콜린도 될 수 있고. 아세틸콜린. 또 말고, 그쵸. 면역에서도 익히 배웠죠. 면역에서. 인터페론이 주변 세포들한테 영향을 미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대식세포와 보조 T세포 사이에 뭐를 분비해? 사이토카인. 그죠? 보조 T세포와 B세포 사이에 사이토카인. 그죠? 예. 지금 얘기하는 게 뭐더라? 위험한 겁니다. 다음 주가 시험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들이 있는 거고, 또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신경세포와 다른 세포가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고, 요 끝에 시냅스를 이루어가지고,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이와 같은 방식이 있고, 요 방식이 좀 독특해요. 신경세포 중에 어떤 애는 신경전달 물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있고, 그 끝이 근육이나 또 다른 신경이 아니고 혈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가 있습니다. 신경세포 중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게 뭐처럼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이걸 신경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호르몬을 만드는 거야. 예,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울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이 있구나.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금 재밌는 물질이 있어서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에 예가 되냐면, 요거. 주변 분비 신호 전달의 이제 좀 대표적인 예인데, 요게 이제 뭐를 하게 해주는 물질이냐면,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극도로 아픔을 느끼게 하는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얘 때문에 염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통증도 심한 거야. 그러니까 다친지 알았으니까 이제 좀 그만 아프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걸 방해하는 물질이 여러분이 열심히 바르는 연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먹는 약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플 때 또 아스피린. 아스피린이 프로스타글란딘을 막아줍니다. 생성을. 그 다음에 요거 감기 걸렸을 때 그냥 처방전 없이 병원 가면 맨날 약국가 맨날 주는 거죠. 이부프로펜. 얘도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을 막아. 그래서 감기는 처방이 아니고 힘드니까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이 뭐 도와냐면 혈액응고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혈액응고는 양면성이 있어. 뭐가 있냐면은 상처가 났을 때는 혈액응고 잘 돼야 돼. 근데 우리 몸 안에 피가 흘러다닐 때는 혈액응고가 되면 안 돼. 그죠? 근데 이제 그 혈액응고가 촉진되기 때문에 요거 또 양이 쓸데없이 많아지면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심장 주변의 혈관에서, 다른 혈관도 물론 되겠지만 심장 주변의 혈관에서 혈액이 조금이라도 응고돼서 혈액 덩어리가 되면 혈전이라 부르는 핏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심장을 막거나 관상동맥을 건드리면 심장이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 의사들이 뭐를 먹으면 좋다고 부르냐면 아스피린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의사들이 권고하고 있죠. 나이 든 사람한테 아스피린 먹으라고. 그 이유가 얘입니다. 예. 이런 거 알면 그렇지, 아스피린 먹으면 그렇지, 내 몸의 프로스타글란딘의 양을 좀 조절할 수가 있지. 이런 정도의 느낌은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또 생물을 배우는 어떤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프로스타글란딘, 요것도 안 까먹을 수가 있는데 정액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정액 안에 얘가 들어있어서 얘가 뭐를 하냐면 자궁의 수축을 유도합니다. 정액의 자궁의 수축을 유도하면 정자가 그 나팔관까지 가는데 전체적으로 근육을 수축시켜가지고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프 더 레코드 상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예. 자, 그 다음에 페로몬이 있어요. 페로몬은 좀, 우리가 호르몬은 보통 내분비 물질입니다. 몸 안으로 분비하는 건데 몸 바깥으로 분비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외분비 호르몬을 통칭해서 페로몬이라 부르고요. 이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 개미 엉덩이에서 뭐 나오는 그 뭐 이렇게 자기가 간 길에 페로몬을 막 뿌려가지고 동료들이 잘 찾아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짝짓기 할 때, 동물들이 짝짓기 할 때도 많이 쓰죠. 페로몬의 향기를 뭐 널리 퍼뜨려가지고 쓴다거나, 아니면 뭐 사자 같은 애들이나 호랑이 같은 애들의 오줌이나 똥 속에 이런 페로몬의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반경 일정한 영역 안으로는 동물들이 아예 안 들어오죠. 이 냄새 하나로 안 들어옵니다. 영역 표시 해놓으면. 그리고 뭐 고양이 같은 애들한테 호랑이 똥을 던져주면 기겁을 하죠.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지만 그 냄새에 선천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예, 그러지 않은 애들은 다 죽었겠죠. 예, 공포를 못 느껴서 뭐 호랑이한테 가고 반가워 막 친구야 이러다가 그냥 입속으로 들어가고 이랬겠죠. 사람한테는 아직 페로몬에 대한 얘기가 없죠. 사람의 어떤 외분비 호르몬에 대한 어떤 얘기는 정확하게 없는데 언젠가 발견되면 또 재밌는 어떤 많은 실험들이 있을 수 있겠죠. 호르몬은 생각보다 되게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 이게 무서운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쭉 넘어가면 지금 이제 156페이지 보시면은 자, 호르몬의 성분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 호르몬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폴리펩타이드계. 폴리펩타이드는 단백질이라는 얘기죠. 단백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계. 아민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다 거의 대부분은 폴리펩타이드계 호르몬입니다. 왜냐면 왜 단백질일 수밖에 없지? 호르몬에 대한 정보를 DNA가 가지고 있으면 DNA가 만드는 건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여기에 속하고 폴리펩타이드 단백질들은 수용성입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알만한 애들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다 잘 알겠지만 일단 이번 시간에는 들어본 것만 설명을 하면 인슐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폴리펩타이드계의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스테로이드계는 뭐를 기반으로 만드냐면 콜레스테롤을 변형시켜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지용성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여기에 속하냐면 부신 거칠 호르몬, 그 다음에 성호르몬. 부신 거칠은 잘 모를 것 같고 성호르몬 뭐 있습니까?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의 기본 소스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면 그런 성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넘쳐나기 때문에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소아 비만일 때 조숙중, 성조숙중이 올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비만이면 무조건 다 성조숙중이냐? 아닌데 마른 애들보다는 재료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화학 반응에서 보면 평형을 얘기할 때 한쪽이 많으면 반대쪽 방향으로 쏠릴 확률이 커지죠. 평형이. 그래서 재료가 풍부하면 만들어질 확률이 아무래도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아민계 호르몬은 아미노산을 기반으로 만듭니다. 아미노산의 변형체들이에요. 근데 아미노산이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죠. 아미노산도 종류가. 그래서 이쪽 애들은 수용성인 애들도 있고 지용성인 애들도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하나는 아닌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뭐 아드레날린. 수용성 아니죠.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드레날린. 근데 이게 왜 수용성, 지용성을 나누냐면 이 수용성, 지용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호르몬이 세포한테 영향을 미칠 거냐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수용성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죠. 예, 인지지 이중충을 통과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호르몬과 결합하는 수용체가 다 어디 붙어 있어야 의미가 있냐면 막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막에. 그래서 수용성 물질은 수용체가 막에 있어요. 근데 지용성 물질 같은 경우는 이거 막을 확산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수용체를 여기다 잔뜩 만들어 놓으면 얘하고 안 만나고 그냥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거 여기다 만들 이유가 별로 없어. 아까워 좀. 허탕치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얘가 알아서 들어오니까 수용체가 어디 있는 일이 많냐면 세포질 안에 수용체가 있습니다. 지용성 물질 같은 경우는. 신기하죠? 수용체가 안에 있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수용성 호르몬들은 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서 얘가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물질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서 2차 전달 반응이 일어나서 뭔가 일이 나는 거죠. 또 다른 효소를 활성화시키거나 또 다른 물질을 합성하게 하거나 어떤 물질을 바깥으로 분비하게 하거나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용성 물질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쭉 들어와. 그냥 쭉 들어오면 수용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거나 세포질에 있거나 핵 안에 수용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포질에 있거나 핵 안에 수용체가 있는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 이게 결국 어디로 가냐면 핵 안으로 가서 이것들이 주로 뭘로 쓰이냐면 전사인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를 바꾸냐면 유전자의 발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얘는. 그러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즉각적이겠습니까? 이 둘. 물론 다 빠르죠. 다 빠른데 이 둘을 봤을 때 누가 더 즉각적이겠어? 이쪽이 빠르죠. 왜냐하면 얘는 발현을 시켜서 mRNA 만들고 그거 가공해서 바깥으로 보내서 그것도 뭐 번역한 것도 다시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더 오래 걸리겠죠. 다만 누가 더 지속적일까요? 이게 좀 더 지속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mRNA를 겁나 많이 만들거나 안정적으로 만들면 오래 가는 거지 그만큼. 그 다음에 단백질들도 다 사라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158페이지 보시면요. 호르몬은 하나의 호르몬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는 일이 많아요. 한 가지 기능만 하지 않아. 근데 호르몬이 만약에 뭐 아드레날린이다. 그러면 화학 구조가 똑같은 거죠. 똑같은 화학 물질 하나가 몸의 구석구석으로 가면 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똑같은 놈이면 똑같은 일을 해야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에피네프린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에피네프린이 간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뭐 혈관, 평활근 이쪽 골격 그러니까 근육으로 가는 혈관을 감싸고 있는 평활근으로도 가고 내장으로 가는 혈관의 평활근을 감싸고 있는 이쪽으로 다 가겠죠.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 가겠죠. 근데 간세포로 가면 에피네프린을 누가 받아들이냐면 베타 수용체라는 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왜 베타냐? 알파가 아니니까요. 예. 그럼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먼저 발견된 게 알파, 나중 게 베타. 뭐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뭐 비처럼 생기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베타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면 근데 수용체가 바깥에 있는 걸로 봐서 에피네프린은
수용성 물질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 여러분이 이게 수용성인지 지용성인지 헷갈리면 그림으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딱 봤을 때, 아, 얘가 요 안으로 들어왔지? 그러면 얘는 지용성인 거고, 아, 바깥에서 뭔가랑 만났지? 이러면 수용성인 겁니다. 수용성 만나면 얘가 단백질 인산화효소 A라는 거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그게 또 다른 물질을 활성화시켜서 결국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줍니다. 간으로 가면 뭐 한다?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바뀐 포도당은 바깥으로 나와서 이 바깥은 뭐가 있냐면 혈액이 있으니까 포도당이 혈액 안으로 방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똑같은 아이가 골격근으로 가는 혈관의 평활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근육으로 가는 혈관이 있으면 이 혈관을 이렇게 잠그고 있는 거야, 평활근이. 근데 그 평활근 세포에 요거와 수용체가 똑같은 애가 들어있어요. 근데 결합을 하면 여기에서도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A 똑같은 애가 활성화되는데 그 활성화된 효소가 누구를 어떤 물질을 활성화시키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집니다. 이거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자, 베타 수용체가 여기 있어. 베타 수용체. 자, 내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입니다. 얘가 나를 이렇게 여기서 여기 에피네프린이 붙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탁 치면서 나를 활성화시켰어. 근데 내가 얘를 뺨을 때리느냐 얘를 때리느냐에 따라서 이 둘의 반응이 다르겠죠. 그거야, 그거. 이 안에 있는 효소가 누구를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가 일어나냐면 세포가 이완됩니다. 평활근이 혈관에 이렇게 쪼이고 있는 근육이 이완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밸브 연다는 얘기죠. 그 밸브 열면 골격근으로 피가 많이 간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소화기관, 장으로 가는 혈관의 평활근은 수용체가 달라요. 알파야. 그러니까 기능이 반대야. 그래서 얘는 뭐를 해? 수축을 해. 그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장으로는 피를 안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의 호르몬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수용체가 다른 경우가 있다.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처럼 똑같은 아이가 달라붙지만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둘, 똑같은 수용체여도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다르면 결과적으로 기능이 다를 수 있다. 되겠죠? 똑같은 알파여도 뭘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여러분이 생물에서 무슨 상황이든 간에 똑같은 물질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수용체라고 얘기하면 80% 맞는 거야. 면접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이 하나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지? 수용체요. 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벌써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호르몬의 일반적인 얘기들을 많이 배웠는데 속도 누가 빠르겠습니까? 속도. 예. 호르몬도 빠릅니다. 여기서 내가 느리다고 적어서 진짜 느린 게 아니야. 피가 우리 몸 한 바퀴 싹 도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예, 그 정도밖에 안 2분. 빠르지? 빠른데 얘가 훨씬 빠르죠? 예. 얘는 뭐 0.0 몇 초 걸리니까. 그 다음에 지속성. 이건 어때? 신경은 지속성이 있나? 이렇게 자극이 한번 쭉 흘러가면 끝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건 지속성이 거의 없죠. 근데 호르몬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이 화학물질이 완전히 분해되거나 망가질 때까지는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좋은 거야. 왜냐면 성장 호르몬 한 번 만들면 한 2주 정도 안 망가지고 버티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걔가 2주 동안 피를 뺑뺑 돌면서 계속 세포들을 자극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지속적이 될 수 있는 거죠. 호르몬마다 안정성이 달라서 지속 주기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호르몬 주사는 자주 맞아야 되고 어떤 호르몬 주사는 텀을 둬야 되는 게 물질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예, 근데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한 2주 가죠. 그러니까 주사를 한 달에 한 2번, 3번 정도 맞으면 된다. 뭐 그런 거죠. 근데 키 작다고 무조건 맞으면 되냐? 이게 성장판이 다치고 맞으면
어떻게 되지? 성장판이 다쳤는데 멋모르고 계속 맞았어. 그러면 잘하긴 잘해야 돼. 키는 아니야. 성장판이 다쳤기 때문에 뼈가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키는 아닌데 어딘가 자라? 연골들이 자랍니다. 그게 뭐야? 손이 막 이만해지고 코가 막 이만해지고 귀가 커지고 이런 말단 비대증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 맞기 전에는 성장판이 다쳤냐 안 다쳤냐를 보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냐 안 나오냐 좀 보죠. 나오는데 주사 맞으면 어떻게 돼?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을 만들 필요가 없구나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이 기능을 잃어갑니다. 네, 우리 몸은 철두철미하게 경제적이기 때문에 남이 주네? 그러면 안 만들어야지. 딴 거 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사 맞는 건 안 좋아요. 범위 뭐가 넓을까요? 신경은 일측삭도액이 말단에 여기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만. 그지? 근데 호르몬은 피 따라서 온몸에 도니까 우리 몸에 피가 안 가는 곳이 있나? 찔렀을 때 피 안 나오는 곳? 예, 없죠? 예. 굳은 살이요? 갖고 와봐요, 굳은 살. 혈관 찾아드릴게.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해 보시면 뭐 간단하게 왜 우리 몸이 이 두 개를 살려놨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거야. 하는 일이. 필요한 역할이 다른 거죠. 신경이 없다. 우리 몸의 모든 걸 호르몬으로 컨트롤한다. 그럼 벌써 공 날라올 때 우린 이미 죽었죠. 공이 날라오는 걸 보고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세포로 혈관으로 돌리고 그게 이제 작용을 하려면 맞았지 벌써. 이게 다른 거죠. 자, 이제는 호르몬의 이름을 부를 때가 됐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호르몬이 되었다. 요런 또 아름다운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 많아봤자 20개가 안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일단은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되는지 뭐 하는지 이름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제 문제에 아예 접근이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설마 제 문제 중에 뭐 여기 얘가 어디서 나올까 이런 걸 물을 것 같지가 않죠. 예. 그런 거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막 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이제. 여기에 호르몬의 중추가 있습니다. 여기 시상이 있고요. 시상은 같네죠. 시상 밑에 뭐라 불러? 예, 시상 밑에 시상하부라 부릅니다. 그 시상하부 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뇌하수체는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습니다. 조각이죠?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엽과 후엽. 왜 굳이 나누느냐? 귀찮게. 외울 거 많은데. 달라. 달라서 나누죠. 달라. 이렇게 달라. 전엽은 잘 봐. 여기가 시상하부인데 시상하부에서 그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혈관으로 보내면 그 혈관을 따라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와.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 시상하부 호르몬이. 오면 뇌하수체에서 이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또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혈관으로 분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뇌하수체는 누구의 명령을 받냐면 시상하부에서 온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합니다. 근데 후엽은 달라. 후엽은 직접 호르몬을 만들지 않아. 후엽은 이게 신경인데 신경이 길게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서 이제 세포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중에 5번째 방법에 신경 분비 세포가 있었죠. 그겁니다. 그거. 길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 만들어. 사실은 시상하부의 그 신경세포체에서 물질을 다 만들어. 그래서 후엽으로 보내면 후엽은 저장해 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차이가 있죠? 전엽은 직접 만들어서 분비하는 거고 후엽은 저장해 놓고 있다가 분비하는 겁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나눠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전엽에서 나오는 건지 후엽에서 나오는 건지를 알아야 돼. 일단 후엽이 몇 개 안 되니까 쉬운 것부터 합시다. 후엽은 2개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되게 쉬워요. 옥시토신. 이거 유명한 아이잖아요?
뭐 하는 아이? 자궁을 수축시키는 아이. 또 하나는 뭐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거나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거나 뭐 성욕적인 어떤 이런 느낌을 주는 아이입니다. 옥시토신. 그 다음에 ADH. 이름이 길어가지고 약자로 같이 알아야 됩니다. 이름이 항이뇨 호르몬이야. 뭐 하는 애겠습니까? 이뇨가 오줌 싸는 건데 오줌 싸는 걸 막는 호르몬. 이게 뭐 한다는 얘기야? 네? 오줌을 참게 하는 호르몬이라고요? 그런 호르몬이 있겠습니까? 예? 방광을 수축시키면 오줌 공간이 작아져서 오줌이 더 나와야죠. 예, 그런 거 아니고요. 오줌을 안 만들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줌으로 나갈 물을 재흡수해. 물을 재흡수하기 때문에 소변 양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오줌을 안 나오게 만드는 거야. ADH가 분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오줌이 나오겠죠. 재흡수가 안 되니까. 실제로 ADH의 분비가 안 되면 병에 걸리는데 그 병 이름이 요붕증이에요. 요붕증. 뭔가 단어에서도 엄청나게 뭐 붕 할 것 같은 엄청난 느낌을 주죠. 이게 실제로 요붕증에 걸린 환자는 하루에 소변량이 15리터에서 20리터쯤 먹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만큼의 물을 먹지 않으면 탈수로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에 이제 1.5에서 2리터 가까이 내는 소변을 보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많이 나올 이 물을 계속 내가 재흡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흡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술 먹은 다음날 왜 그렇게 물을 찾느냐? 술을 먹으면 뇌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ADH의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술 먹을 때 화장실 되게 자주 가는 거야. 재흡수가 안 되니까 오줌으로 다 나가. 그럼 몸 안에 물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술이 깨서 뇌가 제정신을 차리면 미친 듯이 분비하는 거지.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막 재흡수하면서 갈증을 유발해서 물을 막 먹는 거죠. 이게 이제 후엽에서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전엽은 많아요. 많아. 이 정도입니다. 핵심이죠. 전엽이. 여기 보시면 FSH. 이름도 어려워요. 여포 자극 호르몬. LH. 황체 형성 호르몬. 이게 뭐냐면 이 난소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포가 들어있습니다. 여포. 여자애들은 여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새로 만들지 않고. 그리고 이 여포 안에 핵은 감수 제1분열 상태로 1분열 전기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알뜰한 거죠. 엄마 뱃속에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